자, 이제 다 되죠? 네, 어려웠습니다. 요 프로젝트는 CPP, 소스 파일만 하나 있는 프로젝트이고요. 메인 함수 하나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메인은 뭔지 아시죠? 그쵸? C에서 메인하고 똑같습니다. 프로그램 시작될 때 제일 먼저 실행되는 함수가 메인이에요. 시작점이 되겠죠. 근데 보면 이제 여기서 만들어주는 걸 보면 메인이 리턴 타입이 뭐예요? 인트죠. 그리고 밑에 리턴 0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표준에서는 요거를 지켜주시면 돼요. 이거는 그대로 계속 요 환경에 쓸 때는 이렇게 쓰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보통 리턴 0이라는 거는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종료됐다라는 거를 운영체제한테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요소를 좀 보면 한 문장이 돼 있어요. 한 문장. 그렇죠? 프로그램 문장은 뭘로 끝나요? 세미콜론 끝나죠. 그래서 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cout이라는 걸 가지고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cout. 그래서 이 cout을 쓰려고 그러면은 iostream이라고 하는 헤더 파일을 include 해야 돼요. 그 다음에 namespace라는 개념이 들어옵니다. namespace. 그래서 이름. 원래 프로그래밍 세계에서는 이름 짓는 게 되게 번거로운 일이에요. 그래서 같은 이름을 문제가 없으면 계속 사용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름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C++에서는 namespace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우리 프로그램을 어떤 namespace형에서 만들 수 있겠지만 그렇게는 안 하고 여기 보시면 namespace std라고 해서 standard library. 그래서 이 cout, and l이라고 하는 식별자는 우리가 만든 식별자는 아니죠. 그러면 걔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저 라이브러리에 있는 거예요. 라이브러리에 있는 식별자고 어느 네임스페이스에 정의되어 있냐면 std라는 데 정의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나는 지금 내가 쓰는 이름들은 std에 있는 걸 쓰겠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렇게 프로그래밍 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컴파일을 해보면 cout이 뭔지 잘 모른다고 나옵니다. cout이. 저기 있는데 iostream 뒤져보면 알 텐데 모른다고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요 앞에다가 네임스페이스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땡땡이라고 하는 거는 가시 영역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건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아까 요때도 direction 땡땡 뭐 이렇게 했죠. 그쵸? 여기 설명할 때. 그래서 네임스페이스를 using namespace라는 걸 쓰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해서 다시 빌드를 하면 에러가 안 나고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using namespace st 해놓고 std를 안 붙이는 게 편하죠. 프로그램 할 때. 근데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 하는 거를 좀 습관화들였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이렇게 많이 해요. 왜 이렇게 많이 하냐면은 저걸 빼버리면 제가 std에 있는 건지 다른 거에 있는지 명확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알 수 있지만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즘 프로그래머들은
using을 안 쓰고 그냥 std 땡땡 cout 좀 더 번거로워도 std 땡땡 endl이라고 써요. 그래서 여러분도 좀 귀찮아도 이 수업 시간에는 위에 using namespace std라는 거 안 쓰고 내가 이제 std namespace에 있는 것들을 이름들을 쓸 때에는 std 땡땡 이렇게 해서 써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표준 라이브러리에 있는 함수나 표준 라이브러리에 있는 객체를 접근할 때는 그 객체가 정의되어 있는 선언되어 있는 헤더 파일을 포함하고 std 땡땡 붙여서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거 가지고 좀 더 설명을 드리고 PPT로 갈게요. 이제 우리가 C에서는 어떤 기능이 필요하면 그 기능을 하는 함수가 뭔지를 찾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원하는 것은 hello world라고 하는 문자열을 콘솔에 출력하는 거예요. 그럼 C에서는 콘솔에 문자를 출력해주는 함수가 뭐지? 찾아보게 됩니다. 그 함수가 뭐예요? printf겠죠. 근데 이제 객체지향에서는 혹시 그 기능이 객체지향 쪽으로 구현되어 있는지를 찾아봐야 되겠고, 객체지향 쪽으로 구현이 되어 있다면은 그 기능을 하는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그 객체를 이용해서 출력을 해야 돼요. 그 객체를 이용해서 그 기능을 써야 돼요. 그래서 C++에서는 출력이나 입력은 그 출력과 입력을 처리해주는 객체를 만들어서 씁니다. 그 객체가 cout, cin이라고 하는 거예요. cout은 표준 출력 할 때 쓰는 객체이고 cin은 표준 입력할 때 사용되는 객체예요. 그래서 std cout은 그걸 해주는 객체이다. 그 다음에 여기 또 문법이 되게 어려운데 이렇게 썼어요. 원래는 우리가 객체가 있으면 그 객체에 있는 메소드를 함수를 부르고 싶으면은 점 연산자를 써요. 점. 구조체에서 개별 필드 접근할 때 점 썼죠. 점을 써요. 물론 얘가 포인트 타입이면 이 화살표를 쓰지만 어쨌든 점 씁니다. 그러면 아까 여기서는 점을 안 쓰고 cout.printf에서 얘를 쓰는 게 아니라 요 기호를 씁니다. 요 기호는 뭐냐면 연산자예요. 연산자. 덧셈, 뺄셈처럼 연산자입니다. 연산자. 그래서 C++는 좀 복잡하게 우리가 우리 클래스를 정의할 때 연산자들을 정의할 수 있어요. 재정의할 수 있어요. 내 클래스에서는 플러스 연산자는 이렇게 동작하고 마이너스 연산자는 이렇게 동작하게끔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습니다. C++에서는. 그래서 이 사람은 좀 멋있어 보이려고 내 생각엔 이 기호는 원래 무슨 연산자예요? 네? 그쵸. 비트 시프트 할 때 쓰는 연산자예요. 근데 그 연산자를 여기다가 출력할 때 쓰고 있어요. 근데 이 출력할 때 이 꼭새가 가리키는 방향을 잘 보세요. 어디 쪽이에요? cout 쪽이죠. cout 쪽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 문자열을 여기로 보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얘를 또 여기로 보내요. 그러니까 이게 연속된 문자열로, 그러니까 연속된 연산자를 써서 cout을 보냅니다. 나중에 cn도 쓸 텐데 std cn int n이 있으면 n의 정수 하나를 키보드 받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할까?
반대로 가요. 이렇게. n. 그러면 n에다가 정수 하나를 받아가지고 저장해 주겠습니다. 이 방향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연산자를 재정해야 한 문법은 한참 뒤에 설명을 드릴 텐데, 어쨌든 지금 알아두셔야 될 거는 C++에서는 객체를 이용해서 입출력을 한다. 그때 쓰는 것이 cout, cin이라는 것이고, 출력할 때 연산자를 이용해 가지고 출력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여기에 있는 것들이 계속 출력이 되는 거예요. 요 한 줄에서. 계속 요 연산자를 써서 원하는 것을 계속 차례차례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줄바꿈하고 싶다. 그러면은 요 확장 문자를 써서 줄바꿈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 줄바꿈하는 대신에 아까 썼던 std and l을 쓰면 줄바꿈을 해줘요. 얘도 해줘요. 줄바꿈을. 근데 얘랑 요 n을 출력하는 거랑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얘도 줄바꿈을 해주는데, 얘도 해주는데, 얘는 버퍼까지 비워줘요. 그래서 좀 하는 일이 추가돼요. 그래서 얘는 가급적이면 많이 쓸 필요는 없어요. 내가 필요하면 얘를 쓰느니 대신 얘를 쓰는 게 나아요. 성능적인 측면에서. 줄바꿈이 필요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줄바꿈이 필요하면 그냥 요렇게 출력하시면 돼요. 쭉 출력하다가 너무 std 많이 쓴 것 같다. 근데 줄바꿈이 필요하다. 그때는 and 한번 써주셔도 돼요. 근데 and 이렇게 하면은 성능이 안 좋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다시 PPT로 와서 간단한 거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최초에 봤던 게 요거죠. 그렇죠? 요 형태죠. using namespace std.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바꿨던 게 요 형태예요. using namespace std를 안 쓰고 사용되는 식별자마다 라이벌리에 있는 식별자이면 std를 앞에다 붙여주는 거예요. 번거롭지만 요즘은 이렇게 프로그램을 많이 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개별 식별자들이 그 위치에서 어디에 있는 건지, std에 있는 건지, 여러분들이 정의한 건지 구분하기가 쉬워진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한다. 또 하나의 방법은 하나씩을 포함시키는 거예요. 통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네임스페이스 전체를 유징한다고 하지 않고 요 사용되는 식별자 하나하나씩을 유징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로 이 방법을 쓰겠다. 우리 수업 시간에는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프로그램 해주시면 되겠고, 소스 코드의 작성 C랑 똑같겠죠. 그래서 대소문자 구분하고 뭐 작성하는 데 대한 제약은 없지만 여러분들 어떻게 작성해야 돼요? 들여쓰기를 잘해서 가독성 있게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가독성 있게 작성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에디터의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는 거예요. 에디터의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고 보통 지금은 여기에 중괄호라고 여기다 했죠. 근데 보통은 여유가 되면
그러니까 지금 너무 빨리 쳐서 그러나? 얘를 친 다음에 엔터를 치면 이클립스에서는 뭐가 나와요? 반대되는, 내가 이거 안 친 거거든요. 그렇죠? 얘를 치고 들여쓰기 해줍니다. 그럼 여기서 프로그램 치면 되는데 굳이 또 백스페이스 한번 눌러서 여기다가 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클립스에서는 여기서 자기들이 다 해줘요. for int i는 0부터 에러 나겠다. 이렇게 하면 또 엔터를 또 쳐주시고, 엔터 치면 하고. 우리가 보통 쌍이 있을 때는 쌍을 다 쳐준 다음에 안에 내용을 치면 좋고요. 이렇게 프로그램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면 시작과 끝이 내 눈에 들어오죠. 이렇게 하면 잘 안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더 좋은 스타일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게 너무 길어져서 한 화면에 안 보인다. 그럼 너무 긴 거야. 프로그램을 그렇게 길게 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막 치다가 이렇게 인덴테이션이 뭔가 깨졌어요. 들여쓰기가. 그러면 싹 선택한 다음에 이 맥에서는 코맨드 키가 기본이에요. 컨트롤 C, 컨트롤 V는 뭐예요? 복사 붙여쓰기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맥에서는 코맨드 C, 코맨드 V가 돼요. 그럼 여기서는 코맨드 I를 누르면 들여쓰기를 또 코렉트 해줍니다. 그러니까 막 쓰고 요거 선택한 다음에 커맨드 I 누르면 들여쓰기를 어떻게 해? 고쳐줘요. 맞게끔. 무슨 알겠죠? 그래서 들여쓰기를 잘 해서 프로그래밍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커맨드 I 하나 익혀두세요. 커맨드 I. 윈도우에서는 아마 컨트롤 I일 거예요. 컨트롤 I 누르면 윈도우에서는 그 인덴테이션을 수정해줘요. 주석. 주석은 C는 원래는 얘만 있었는데 C도 나중에 얘가 추가됐어요. 둘 다 쓰이고 있고 C++은 이 두 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end of line 주석. 여기서부터 끝까지. 그리고 요거는 다중 라인 할 땐 요거 쓰는 거죠. 주석. 그래서 여러분들 1학년 때 수업 배우면서 주석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주석은 꼭 필요한 주석만 포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요. 바람직하고 주석이 없어도 코드를 읽을 수 있어야 가장 좋은 코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팁 중에 뭐가 있냐면 Don't comment bad code, rewrite it 라는 것이 있습니다. 얘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주석을 달지 말고 얘가 잘 이해가 안 되고 잘 가독성이 떨어지면은 코드를 수정하는 것이 더 우선이에요. 코드를 수정해도 아무래도 설명이 잘 안 돼. 그럼 주석을 다는데 그렇지 않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 있어요. if문이 있어요. if문을 쭉 썼어요. 근데 제가 무슨 조건을 지금 검사하는 거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보는 사람이 잘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뭘 해줬어요? 주석을 달아줬습니다. 졸업 조건 충족 여부를 검사한다 라고 해놨어요. 그럼 이렇게 하는 것보다 밑에 있는 것처럼 이 조건을 검사하는 거를 함수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놓으면 이거는 저 주석이 필요 없습니다. 영어만 좀 되면 얘가 지금 뭘 검사하는지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또 좋은 점은 뭘까? 저 조건을 함수화했어요. 그럼 좋은 점이 뭘까요?
조건 자체를 추상화한 거죠. 그러면은 이 조건을 여러 곳에서 쓰이면은 얘만 계속 부르면 되죠. 그리고 이렇게 추상화해서 모듈화 하는 건 또 뭐가 있어요? 나중에 저 조건이 바꾸면은 이 함수만 바꾸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불필요한 주석은 달지 마시고 꼭 필요한 주석만 다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 그 숙제 낸 거 보면 모든 라인의 주석을 다 달아. 그렇게 그 예전에 배울 때 그렇게 훈련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학기엔 절대 그렇게 내지 마세요. 모든 라인에 다 주석을 달인다. 그건 아니에요. 꼭 필요한 주석만 다는 습관을 길러주시고 숙제 낼 때 꼭 들어가야 되는 주석은 요거예요. 프로그램 주석. 여러분 이름, 학번. 그건 꼭 넣어주세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제출할 때 프로젝트를 제출한다. 그럼 거기에 여러분 작성한 소스 파일이 있을 거죠? 그럼 맨 위에는 누가 작성한 건지를 항상 확인할 수 있게끔 뭐가 들어가야 돼? 여러분들 이름하고 학번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조교 선생님은 이거 없는 애들은 무조건 감점해 주세요. 네. 프로그램 주석 없으면. 다른 주석은 몰라도. 그래서 프로그램 주석은 우리 숙제 차원에서는 꼭 넣어주세요. 숙제가 아니더라도 항상 우리가 이 프로그램은 누가 작성한 건지는 소스 코드의 맨 위를 보면 알 수 있게끔 보통 프로그램 이름하고 카피라이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이제 들어가죠. 뭐 우리가 카피라이트 관련된 거 마음대로 갖다 쓰세요. 뭐 이런 거 꼭 쓸 필요는 없겠지만 자기 이름하고 학번은 꼭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체 문장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것도 include의 경우에 만약 C에 있는 걸 쓰고 싶다. 그럼 stdlib.h를 쓰고 싶다. 그러면 .h 없애고 앞에 뭐 붙여요? C 붙이시면 돼요. C. 한번 해볼까요? C. 잠깐만. 잘 되죠? C, stdio, 그 다음에 printf도 앞에다가 std 땡땡을 붙여주는 귀여움 딱 해주시면 이제 C에서 했던 거 다 돼요. 그래서 그렇게 프로그래밍 필요한 거는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히려 프로그램 경시대 같은 경우에는 스캔F랑 그게 좀 더 빨라서 입력 처리할 때 Cout C인을 안 하더라고요. 경시대 같은 거 푸는 거 보니까 일부러 성능 때문에.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cstdio stdio.h 넣지 마시고 C++에서는 저렇게 include 한다. C에 있는 기능을 쓰고 싶으면. 그 다음에 함수의 정의. 메인만 하나 정의되어 있는데 함수의 정의는 기존의 C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반환 타입, 함수 이름, 매개 변수 목록, 몸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자라고 썼네. 제가 이 용어를 통일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매개 변수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그 함수 정의에 써여 있는 변수를 얘기하고 인자라 그러면은 함수 호출할 때 전달되는 값을 인자라고 제가 그 교재 쓸 때 통일시켜서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 된 데가 있네. 여기가 인자 목록이 아니라 이제 매개 변수 목록이라고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함수는 프로그램 수행되는 가장
작은 단위이고요. C++도 마찬가지로 함수들을 실행하게 됩니다. 근데 C++에서는 객체지향적으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 데이터 중심점 해서 함수가 불러지겠죠. 뭐 독립적으로 아까처럼 printf에서 함수가 불러질 수도 있습니다. 함수는 높은 응집성, 낮은 결합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높은 응집성이란 함수는 한 가지 일만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낮은 결합성이라는 것은 그 함수를 수정하더라도 다른 함수들의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함수 이름을 바꾸면 그 함수를 호출하는 모든 함수는 수정해야 되죠. 그렇죠? 수정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안에 있는 몸체를 바꾼다고 해서 수정할 일은 더더욱 없어야 돼요. 언제는 수정해야 될까? 아니면 영향을 줄까? 가장 나쁜 케이스. 여기 있네. 보였네. 만약에 똑같은 전역 변수를 여러 함수에 썼어. 그럼 서로 그거는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뭘 쓰지 말라? 전역 변수를 쓰지 마라. 그래도 써요. 필요하면. 필요하면 쓰더라고요. 프로그램 경시대에서도 많이 쓰더라고요. 빨리 프로그래밍 하기 위해서,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함수한테 전달하지 않고 그냥 팍 전역 변수 써서 하는데 일반적인 프로그램 할 때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우리 숙제 낼 때 막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뭐 프로그램 경시대에 가서 좀 빠르게 프로그램 하려고 인재 전달이 귀찮아서 전역 변수 써서 통과가 되면 왕따지만 일반적인 프로그램 할 때는 그렇게 하면 나중에 디버깅 하기가 더 힘들고 안 좋습니다. 그래서 쓰지 마세요. 그렇게는. 그리고 아까 높은 응집성 얘기할 때 저거를 따지는 기준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인자수, 뭐 매개변수. 매개변수가 너무 많으면 뭔가 함수 정의가 잘못된 거일 수 있어요. 매개변수가 너무 많으면 사용하기도 불편하고 아마 하는 일도 너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개변수. 그 다음에 하나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요소는 함수 이름. 함수 이름이 너무 복잡해. 뭘 설명하는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응집성은 함수 이름하고 또 코드의 길이, 매개변수의 수 이런 것들 보면 얘가 응집성 있게 만들었는지 안 했는지를 좀 따질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함수는 너무 길게 작성하면 안 되고요. 한 가지 일만 하도록 작성해야 되겠고 매개변수는 너무 많으면 한 번쯤 다시 설계하는 생각을 해보세요. 함수를 두 개로 쪼개든지 얘를 부르고 뭐 이런 식으로 쪼개서 한다든지 아니면 그 매개변수들을 구조체로 묶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함수의 반환값. 함수의 반환값이 있는 경우에는 뭐 이거 다 아시는 내용인데 그렇죠? 있는 경우에는 C와 마찬가지로 리턴문을 사용해서 필요한 값을 반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함수는 리턴문을 만나거나 더 이상 실행할 문장이 없으면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C++ 기존 C에는 없는 요소인데 나중 되면 예외 처리와 관련된 게 있어요. 그래서 throw라는 문을 만나도 함수는 거기서 종료가 됩니다. throw 문을 만나지 않더라도 예외라는 게 발생이 되면 함수는 그 위치에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함수는 정상적인 경우에는 return 문을 만나거나 아니면 더 이상 실행할 게 없을 때 종료가 되고요. 그렇지 않고 비정상적으로는 throw 문이나 예외를 만나면 종료될 수도 있다. 반환값이 있는 함수는 반드시 return 문에 의해서 종료가 돼야 되고 return 문 이후에 문장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프로그램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도달 불가능한 코드가 돼서 문법 오류가 됩니다. 그래서 return 0. 그래서 표준에서는 int main return 0. 요거를 이렇게 쓴다. 물론 이제 리눅스 같은 데 가서는 main 뒤에 또 인자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는 안 쓰니까 인자는 안 쓰니까 거기 안 쓰는 거예요. 인자가 필요하면 메인에 인자를 넣을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실행하면서 뭘 전달할 수도 있죠. 그리고 함수는
선언과 정의가 따로 있죠. 그렇죠? 따로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얘를 저 위에 놓으면 선언은 안 해도 되죠. 근데 위치상 output hello world라는 게 여기 있는데 그 위에 선언이 안 돼 있으면은 컴파일러가 문제를 삼습니다. 컴파일러는 기본적으로는 단일 패스로 검사를 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모르는 게 있어. 그러면 불만부터 합니다. 좀 더 가보지. 안 가봐요. 불만하니까 이렇게. 보통은 위에다 함수는 다 하고 밑에다가 내가 필요한 가독성 있는 순서대로 이제 함수들을 정의해서 왔다 갔다 해서 문제 없게끔 하죠. 이거를 선언을 안 하고 정의만 하려고 순서를 막 하다 보면은 그게 잘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늘 하고 보통은 또 함수 선언은 이렇게 안 하고 어디다 해? 헤더 파일에 보통 하죠. 왜냐하면 이 함수가 이 파일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파일에서도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그래서 함수 선언은 어디다 해요? 헤더 파일에다 합니다. 한 파일에서만 쓰지 않게. 근데 이렇게 하나의 파일에서 하면 이렇게 프로그램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네임스페이스 설명드렸고 네임스페이스. 그래서 네임스페이스가 다르면은 똑같은 이름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임스페이스. 그러니까 다른 데 또 있으면 뭐 상진이라는 네임스페이스 정의하면 여기에도 씬이라는 걸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정의한 씬하고 stdnc는 구분될 수 있죠. 뭐를 이용해서 앞에 네임스페이스를 써주시면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네임스페이스로 좀 더 식별자를 프로그래머들이 풍부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고 있습니다. C에서는 안 됐지만 C++부터는 또 뭐가 되냐면은 같은 이름의 함수를 여러 개 정의할 수도 있어요. 그걸 오버로딩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입출력. cout, scene.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왜 얘를 객체로 처리했을까? 왜 객체로 처리했을까? scene을 생각하면 좀 더 이해하기 쉬워요. 버퍼 처리를 하죠. 보통 스캔F도 그렇고. 그럼 버퍼 처리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버퍼를 어디까지 읽었는지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뭔가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객체로 모델링하는 게 편리합니다. 왜? 객체는 상태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cene은 상태를 기억할 수 있어요. 시간이 애매한데 하나만 더 해볼게요. 같이 한번 하나 더 해봅시다. 그냥 프로젝트 만들면 또 시간 걸리니까 만들어진 프로젝트를 수정을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이렇게 치고 쭉 실행했더니 에러가 나네요. 에러가 납니다. 시간이 애매한데. 치고 계세요? 쳤어요?
쳐주세요. 같이 한번. 앞에 엑스코드 갖고 시간만 안 보냈으면 이 노트 잘 끝낼 수 있었는데 시간 딱 맞게 좀 아쉽네요. 네. 제가 지금 친 거는 문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코드인데 에러가 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쓴 요소는 C++11부터 인식되는 요소라서 그래요. 그거를 얘는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치셨어요? 치셨으면 요 프로젝트에서 요 팝업 창을 띄우면은 맨 밑에 속성이 있어요. properties라는 게 있어요. 잘 따라해 보세요. properties. 그럼 그거를 선택을 해보면 여기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C and C++ build라는 두 번째 그 문양이 있어요. 걔를 누르면은 쭉 나와서 네 번째에 settings가 있습니다. 나와요? settings가 나옵니다. 그러면 settings를 선택을 해보시면 이쪽에 GCC C++ 컴파일러에 대한 설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와요. C 컴파일러 나오고 macOS C++ 링크와 관련된 옵션들도 나옵니다. 우리가 만질 거는 얘랑 miscellaneous, dialect랑 miscellaneous 두 가지를 만질 거예요. dialect는 선택을 하면 language standard라는 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C+98, C+11, C+1Y라고 있어요. 우리는 1Y를 선택을 해주시면 1Y C+1Y 선택했어요? 하셨죠? 1Y 그 다음에 miscellaneous로 가서 여기다가 -std equal C++14라고 쳐주세요. -std equal C++14 -std equal C++14 그래서 다 하신 분은 apply and close를 누르시면 yes 누르면 쭉 에러가 나는데 다시 빌드를 하면 에러가 없어집니다. 에러가 없어져요.